네, 안녕하세요. 김재춘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법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또 당선되는 요령, 그 다음에 관점 전환,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작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우선 문서 작성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뭐랄까 중시해야 될까? 아니면 뭐 좀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문서 작성 기본 원칙들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는 문서를 좀 잘 작성하는 편입니까? 글쓰기하고도 또 다르죠. 보통 이제 보고서라든지 특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하는 사업계획서, 그것도 이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보통 이제 서식이 이미 딱 마련돼 있고 그 서식에 맞춰 가지고 또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짧은 글도 실제 이제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다 보면 참 요령 있게 딱 보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내용도 좋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도무지 이 글은 애를 써서 읽어도 참 어렵다, 또는 막 그냥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겠다, 또는 읽기 그러니까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시해서 이분은 참 글을 너무 문서 작성을 너무 못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문서를 잘 작성한다고 뽑히지는 않아요. 문서를 뭐 아주 잘 작성한다고 사업이 별로 안 좋은데도 뽑아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은 좀 그렇습니다. 문서를 너무 작성 못하면 안 뽑기는 합니다.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입장에서는요, 뽑은 다음에 1년 내내 막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평가하고 막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문서를 너무 못하는 분 뽑아놓으면 자기가 너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서 작성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2023년 뭐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개조식 서술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서술식 뭐 뒤에다 서술은 다 같이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열식이라든지 서술식 서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까로 끝나는 겁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통 쉽게 말하면 논문 쓰는 내용 아니면 기사 쓰는 내용처럼 쓰여진 내용이 바로 서술식 서술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로포잘이라든지 공문서, 외부에다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논문은 그렇게 쓸 수도 있어도 보통은 이제 개조식 서술이라고 합니다. 개조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화면의 아랫부분에 보는 것처럼 왼편에 보는 내용이 서술식 표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는 내용이 개조식 서술 표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딱 구분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개조식 표현은 명사나 아니면 음슴체라고 하죠. 뭐뭐 했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끝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하고 딱딱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니면 어떤 개요 항목들로 탁탁 정리하는 것. 그래서 왜 저렇게 하라고 할까요?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읽고 그 대강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개조식 표현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쉽게 말하면 가시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가시성, 가독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저런 식으로 작성하는 좀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 문서와 오른쪽 문서 중에 어떤 것이 읽기 편합니까? 내용은 우선 보지 마시고 그냥 문서의 형식만 보더라도 오른쪽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논문식, 서술식 표현이 바로 왼쪽 표현이고요. 오른쪽 표현은
뭐 그래도 그래프로도 들어가고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치거나 아니면 뭐 또 굵게 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해가지고 강조 포인트도 있고, 그러니까 강약 조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서가 잘 작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 또 훈련을 하셔가지고 좋은 문서, 물론 뭐 문서 잘 쓴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뽑히는 일은 없지만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쓰는 버릇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즉 글만 쓰는 거. 글에다가 뭘 좀 붙이면 좋냐? 그 수표사를 붙이면 좋습니다. 그 수표사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프, 숫자, 표, 사진, 인터뷰. 그 수표사인 제가 만든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글로만 쓴 텍스트라고 하잖아요. 텍스트로만 그냥 줄줄줄줄줄 띄어쓰기도 없이 쓰지 마시고 제발 좀 그 수표사인 좀 가미해가지고 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오탈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강조 포인트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써봐라. 대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론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시고요. 대신 프로포잘, 즉 사업계획서 내는 공모사업용 사업계획서를 쓸 때 많은 분들이요 뭘 좀 힘들어 하신다고 하냐면 어휘력이 딸린다. 쓴말 또 쓰고 쓴말 또 쓰고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목적,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썼던 내용을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쓰고 나중에 기대에 따라 효과에 따라서 또 쓰고 계속 반복해서 쓰고 내 어휘력의 부족함을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여러분들이 쓰시겠다는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사회 문제를 해결하든 지역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어떤 특정 대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그런 사회 문제나 지역 문제나 대상자의 문제, 특정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들이 가장 최신 관련된 논문이나 아니면 가장 최신 서적도 하나 안 읽어보고 또 그것과 관련된 정부나 지자체의 통계 자료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쓴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건 그분이 그냥 창작해서 소설처럼, 소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뭐 창작해서 가짜로 대충 추정해서 쓰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에 근거해서 쓰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요, 제가 심사위원 많이 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을 해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쓰십니다. 근데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논문도 없고 조사한 것도 없고 통계 자료도 없고 뭐 인용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다고 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떨어뜨리는 제 1순위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몇 명이나요? 그런 것들은 진짜 개인적인 추정에 의한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은 계획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자기만의 수필집 같은 거죠. 그런 내용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식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 이야기한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데요. 뭐냐면 모든 공모사업은 서식을 줍니다. 뭐 자유서식이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서식을 정해 주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내용이 2023년도 경기도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서식입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작년 건 내용하고 상당히 바뀌고 상당히 많은 서식 내용 중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내용에서 저 내용을 좀 확인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면 사업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 보십시오. 그 구분해서 쓰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럼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있냐? 예,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짧은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합니다. 뭐 인터넷 검색만 해보십시오. 목적과 목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다 치면 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다 치시더라도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여기 내용도 그래요. 예산 서식이 있습니다. 예산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요? 이 내용도 역시나 많은 내용들을 한번 보고 연구하고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식 항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특히 이제 기대효과에는 뭘 쓰는 걸까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시간은 없지만 기대효과에는 크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나뉩니다. 직접효과는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바를 우리 사업에 의해서 실현해가지고 결과물로 나온 효과 이거고요. 간접효과는 원래 우리가 목적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겼다라는 파생효과와 파급효과를 간접효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효과는 대체적으로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딱 정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만큼 진행해서 이런 효과를 얻어보겠다, 변화를 만들겠다 했다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 거죠. 5명한테 뭔가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가 어떻게 자존감이 향상됐다. 그런 건 자존감 향상을 사업 전하고 사업 후 딱 조사해가지고 몇 프로가 향상됐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 중에 직접효과는. 근데 간접효과인 파급, 파생효과는 그렇게 쓰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의 의미와 취지와 가치,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의 파급적인 내용, 뭐 다른 영역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내용에 파급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쓰는 요령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한번 확인하시고 제 강의 인터넷 뒤져보면 강의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권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좀 사회복지 쪽에 가깝습니다만 제가 아까 1차에 일부에 말씀드렸던 나눔과 꿈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하고 있고 삼성에서 이제 기부해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공모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집 요강 중에요. 서식이 있고 이 서식의 작성법을 쭉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뭐 목적과 목표가 뭐가 다르고 제목은 어떻게 쓰며 또 성과 지표와 산출 지표는 뭐가 다르고 뭐 그 다음에 또 기대 효과는 어떤 부분을 써야 되며 예산 항목은 또 어떻게 써야 되며 이런 내용들을 꼭 꼼꼼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경기도의 내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사업 서식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꽤 많이 응용력이 있으신 분들은 얻으실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예산 편성인데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산은 아무리 잘 써도 당락에는 관계없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예산인데 실제 정확히 말하면 예산을 잘 쓴다고 해서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떨어지는 데는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떨어진다는 게 예산을 잘못 써서 떨어진다. 대부분 그래요. 예산이 뭐 잘못되면 떨어집니다. 왜 그때 잘못됐다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든 공모 사업에는요. 지금 요 경기도 내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유활동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 그다음에 이 보조금 편성 기준, 예산 편성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쓰실 때는 저 기준을 절대로 맞춰서 쓰셔야 돼요. 저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 잘 쓴다고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뽑지는 않아요. 근데 예산이 저 기준에 맞게 않게 쓰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들 어겨가지고 떨어질까요? 왜? 심사위원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 비목별 예산 항목들 뭐 인건비는 얼마를 해야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뭐 이런 내용들 다 항목이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공모사업에는 이 내용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재밌는 건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 지자체의 공모사업에는 저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기업들이 하는 공모사업에는 이런 예산 편성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스럽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다 다르지만 기업 공모사업마다 다 다르지만 그게 좀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업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좀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문연답의 법칙은 뭐냐? 우문연답은 무슨 뜻인가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뜻이죠. 뭔 소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근거 없이 막연하게 쓰는 거, 이건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나마 기사나 논문에서 인용하는 거, 그건 좀 받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뭐 관련 자료까지 뭐 좀 분석해가지고 인용하는 거, 그건 좀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기획하시려면 지역 문제를 실제 조사하세요. 그 당사자들한테 인터뷰도 하시고 그래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문현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제가 이제 한 마을 기업이라고 하죠. 저 도봉구 쪽에서 뭐 청년들이 음악하는, 사실은 비영리 단체예요, 거기. 근데 거기에서 쓴 계획서를 보고 진짜 감동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지역에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뭐 자세히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그래프도 넣고 아까 그 수표사, 그래프 숫자표 사진, 뭐 텍스트까지 해가지고 잘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일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맥락의 일관성과 내용의 일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업에 따른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써놓고 예산에는 없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게 내용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맥락의 일관성은 이거예요. 사회 문제 앞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래놓고는 뒤에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다른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겠다. 이렇게는 해놓고는 뒤에 내용에 어디에도 자존감 향상에 관련된 내용, 기대 효과에 그분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향상됐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맥락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다 쓴 다음에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경기도에서 왜 합니까? 나라에서 왜 합니까? 아무래도 좋은 공익사업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공익사업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을 기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뽑히는 사업은 어떤 걸까요? 결국은 사업이에요. 아무리 잘 써보십시오. 좋은 사업을 이길 수 있는지. 예, 사업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좋은 사업은 뭐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제가 지금 이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법이니까 뽑히는 사업을 어떤 사업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차별화된 사업이 이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사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무조건 뽑힙니다. 시중에 다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다 하고 있는 뻔한 사업, 이 사업은 그냥 내지 마십시오. 왜? 뽑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도 다른 점이 있는 거, 이 사업이 뽑힙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거, 남들 안 하는 대상이나 욕구나 문제를 다루는 사업, 남들 안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업, 남들 안 하는 수준으로 해보겠다는 사업, 남들이 했는데 다 안 됐던 사업을 되게 만드는 사업, 이런 것들이 뽑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획과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구상을, 새로운 나만의 차별적인 구상을 하는 걸 기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획은 그 기획된 내용을 어떻게 운영할 거를 정리하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획서를 쓰는 게 뽑힐까요? 계획서를 쓰는 게 뽑힐까요?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면 계획서를 뽑겠습니까? 기획서를 뽑겠습니까? 기획서를 뽑습니다. 대부분은 계획서가 들어와요.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계획서입니다. 여기 뭐 22년도에 대전 동구에서 뭐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모집 요강에 저 내용이 딱 있어요. 자, 이런 데는 떨어뜨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단체의 고유 사업, 원래 그 단체에서 늘 하던 사업, 일반 강좌나 일반 단순 복지 사업이나 일반 그냥 나눠주는 사업, 그 다음에 사적 모임,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정치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기존 보조급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 저 내용이 전부 다 적용됩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높게 평가받는 사업기획법 딱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세분화된 대상의 욕구를 다루라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경기도라고 했으니까 수원이라고 쳐봅시다. 수원시의 독거노인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외로움을 겪고 계신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겠다. 요런 사업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다른 단체는 수원시의 독거노인 중에 여성 독거노인과 남성 독거노인으로 나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독 남성 독거노인들이 외로움에 대한 감내력도 떨어지고 알코올 중독도 심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분들도 그렇게 여성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훨씬 더 어렵더라.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다른 사람이더라. 그래서 남성 독거노인용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한번 진행하겠다라고 들어왔다고 쳐봐요. 세 번째는 수원시의 남성 독거노인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 신기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남성 독거노인보다 자살률이 5배가 높은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평생 혼자 산 사람보다 둘이 자녀 없이 사시다가, 근데 65세가 넘어서 같이 사시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되신 분, 이런 분들이 뭐 어디 서울대학교 논문에 보니까 자살률이 다른 노인보다 5배나 높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65세가 넘어서 아내하고 사별한 독거 남성 노인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할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겠다. 이렇게 3개 사업이 들어왔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면 어디 뽑으실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 무수히 많은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3번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분화됐다고 하죠. 좁혀진 대상자, 좁혀진 사업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조사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진행되면 그 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쪼개면 쪼갤수록 특성이 나타나고 그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면 해결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의 사업을 한번 쪼개서 세분화된 대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접근해보는 방식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단체도 있고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업들은 전부 다 100%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 문제 해결책들, 그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나 잘못이나 오류나 이런 게 없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사업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니까 뭔가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약간 비틀어서 좀 다르게 접근해서 조금은 다른 방안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독도수호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독도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자 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걸 한 비영리 단체에서 써가지고 오셨어요. 자기들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한테 봐달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더니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이거 독도수호대는 그랬더니 맞대요. 이거 전국에서 다 하잖아요. 전국 초등학교에서 다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아이고 그러면 떨어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 떨어지죠? 그랬더니 아니 전국에서 다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떨어지냐고요. 막 그러면서 무슨 만남하듯이 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하도 그러시길래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모 사업의 본질은 경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쟁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디는 붙여주고 어디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에요. 그러면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미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데를 뽑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업을 뽑을까요?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기도 다른 거 뽑겠다고. 조금이라도 다르고 차별화된 거 뽑겠다고. 그래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볼멘 소리를 이렇게 시무룩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이거 안 낼까요? 계속 떨어지니까 좀 힘도 빠지고 이제는 내지 말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세요. 기획을 좀 달리 해 보세요. 똑같은 사업이라도 좀 다르게 써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시길래 혹시 독도수호대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문제 없대요. 절대로 문제 없대요. 그게. 그래서 진짜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없대요. 너무 좋은 사업이래요. 당연히 좋은 사업이죠. 근데 진짜 없을까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도 그 독도수호대 하는 학생들 중에 봉사학점 걸려 있어서 계속 2번, 3번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 계속 하죠? 그랬더니 맞아요. 그건 좀 있어요. 다는 안 그러는데 그런 애들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독도수호대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대상자의, 이용자의 적격성이 부족하다.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20%의 사람이 그런 애들이 있대요. 봉사학점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대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차라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기획서를 쓸 때부터 독도수호의 독도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와 충성도가 낮은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 해가지고 그걸 끌어올리겠다는 게 일반적인 독도수호대 사업 계획이라면 우리 기획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런 좋은 독도수호대 프로그램이 약간 일부 한계점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게 계속 같은 애들이 듣고 정작 들어야 되는 애들이 안 듣고 있다. 우리가 조사를 해봤다. 조사를 해봤더니 20%의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있고 실제 정말로 독도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충성도도 없는 애들이 독도 일배 이런 애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정작 독도수호대를 안 듣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사업은 그런 애들을 참여시켜서 교육받게 하고 자원봉사 시키겠다. 요 포인트라고 하죠. 컨셉이라고 하죠. 딱 잡고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고 그거. 근데 또 물으셨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지금 사무실에도 그거 계획서 갖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요. 자 보세요. 쓰신 내용. 대상자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분이 부산시 수영구 인근 초등학교 3곳에서 신청자 30명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걸 살짝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부산시 수영구 인근 초등학교 3곳에서 사전 독도 인식조사를 통해서
하위 5%에 나온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얘는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라고 추천한 아이 30명이에요.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약간 기획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예, 바뀝니다. 근데 다 바꿔야 되나요? 아니죠. 한 20% 정도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만 비틀어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내용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내용? 기존 문제 해결책의 문제나 한계를 다루는 기획이 가능해집니다. 의외로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으면 이런 사업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뽑습니다. 진짜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기획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소위 말하는 우선 기획서도 문서다. 그래서 문서를 잘 작성하는 법,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 좀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고 서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좋은 사업이 뽑힌다. 그러면 좋은 사업을 기획하는 법이 제가 원래 이제 풀 버전으로 하면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획하는 법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쪼개보라. 즉 세분화된 대상의 욕구를 다루고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라. 그 다음에 하나 더는 기존 사업들의 한계점이라든지 제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점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둘 다 중요한 것은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한번 해서 접근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은 사업을 기획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곧 당선되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꼭 그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반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